당신은 지금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집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노년,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고 직장에서의 지위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몸은 예고 없이 망가지며 돈은 아무리 아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한다면 무서운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착하게 순하게 살아선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년은 약자에게 잡이 없는 시대입니다. 독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에 독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병들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김정순 씨는 평생 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폭언을 들어도, 자식이 돈을 빌려가도,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돼야 가족도 평화롭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15알의 약을 먹으며 지냅니다. 돌보는 가족 하나 없이 혼자입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나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어. 다 해줬으니 더는 나한테 할 게 없는 거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산 세월, 결과는 병든 몸과 외로운 노년뿐이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평생을 천사표로 불렸습니다. 다툼이 나도 먼저 사과하고 밥값도 늘 본인이 냈으며 부탁 하나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상황은 처참히 변했습니다. 입원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 못 가라는 무성의한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베풀었던 친구조차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까지 챙김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병듭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분노와 스트레스가 내면 깊숙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위염, 고혈압, 관절염 같은 병이 차례대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있습니다. 노년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저 사람은 뭐든 들어준다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고마움을 기대했다면 착각입니다.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 존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산 사람은 외면당하고 결국 병원에서 쓰러져 봐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무섭도록 잔인합니다. 예의 바른 어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 잔소리 많다, 눈치 보이게 한다는 뒷말만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참고 넘어가면 그 모습은 존경이 아닌 무시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 못해. 그냥 쓰고 버려도 돼. 이것이 사람들이 착한 노인을 대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싫은 건 싫다고 외칠 수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독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삶을 방어하는 게 독함입니다. 그리고 그 독함이야말로 당신을 병에서, 무시해서, 외로움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노년엔 더 이상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착함을 버리고 독함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고 냉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박영호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사업이 어려워진 둘째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게 해달라 했고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바빠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있을 땐 매일 전화하더니 건물 팔리고 나선 전화 한 통 없다.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야. 또 다른 사례, 73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적금과 보험으로 꽤나 단단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도 그녀를 늘 인품 좋은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비와 요양비로 목돈이 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만 병원 좀 덜 다니시면 안 되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손주는 할머니는 돈만 쓰고 우리한텐 남는 게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내심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돈이 줄자 인간 취급도 줄어든 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면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무시가 담깁니다. 그런 돈도 없어? 병원비 좀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이런 말이 평범한 일상에서 쏟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현실입니다. 작은 부탁을 해도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병원 예약이 밀려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관공서에서는 서류 한 장도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마저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진료는 VIP급으로 바뀌고 가족은 안부 전화를 먼저 합니다. 손주는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챙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가족도 이웃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사람은 안 변해도 돈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결국 노인의 인격은 통장 잔고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내 노후 자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이다. 그 한마디가 노년의 품격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련과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함을 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보다 자산을 먼저 평가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착한 얼굴, 인자한 성격, 헌신적인 태도, 그 어느 것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베푼 사람도 외면당하고 병든 노인 하나로 취급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만이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돈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73세 고미자 씨는 동네에서 마음 약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구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는 늘 먼저 용돈을 챙겨주며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을 부탁했고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자식은 도산 후 연락을 끊었고 고미자 씨는 노년에 본인 명의의 집까지 경매로 넘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냐며 혀를 찼지만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거절 한마디만 했어도 안 이랬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세 최규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나서 이웃들의 온갖 민원도 직접 나서서 처리했고 경비원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입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도 내가 뭐 어쨌냐며 도리어 화를 냈고 심지어 기환 씨를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동대표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 참아주고 웃어 넘겼던 것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노년에 약해지면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는 거절 못해라는 걸 알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라는 말은 결국 모든 걸 내놔라는 뜻이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면 공짜 노동을 시키고 말이 없으면 이용 대상으로 삼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끝없이 빨아먹힐 뿐입니다. 이용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통장 좀 맡아달라. 그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편리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만하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노인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노인을 노리고 사기도 노인을 우선 공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의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다 인생 통째로 빼앗깁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작은 부탁도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하기 싫은 건 못하겠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은 당신을 도구로만 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자기 주장이 있는 어른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노인, 자기 경계를 지키는 노인,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태도가 곧 존중을 이끕니다. 노년은 생존의 시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착함이 아닌 냉정함과 단호함이 지켜줍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건강, 돈,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세상은 당신을 이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72세 백순자 씨는 동네에서 천사 같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손주를 봐주러 달려갔고,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통장 잔고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건넸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순자 씨는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요양보호사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백 씨는 입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가족이었고 지금은 짐이구나. 또 다른 사례. 69세 윤재만 씨는 마을 회관의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네 집 전구가 나가도 무거운 짐이 생겨도 회관 청소가 필요해도 늘 윤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했고 항상 내가 할게요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일을 그만두자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 윤 씨는 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며 뒷담화를 했고
누군가는 예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엔 뭐 하나 못 도와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등골이 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결국 모든 책임과 수고는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주변은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손을 뻗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에서 시작되지만 어느새 인생의 무게까지 대신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와준 만큼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노년의 등골이 휘는 진짜 이유는 노동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헌신, 멈추지 못하는 배려, 무한한 책임감이 원인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체력도 끝없이 소진됩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한 번도 거절 못하고 살면 나중엔 자신이 빈껍데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형제자매로 살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되레 불편함을 느끼면 왜 갑자기 저러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지만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할 게 없어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시간은 그들에게는 편리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예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체력,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 불친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존입니다. 웃으며 이용당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존중도 따르고 배려도 돌아옵니다. 희생은 존경을 부르지 않습니다. 독하게 선을 긋는 용기만이 무너진 등골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착한 얼굴, 친절한 태도 다 들어주는 마음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냉정함이 곧 생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나기남 씨는 퇴직 후 가족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며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며 보증만 서달라고 요청했고 기남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손주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날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부탁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니 너무하네라며 뒷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기남 씨는 말했습니다. 욕은 먹어도 괜찮다. 인생은 내 거니까. 또 다른 사례. 71세 윤영순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기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큰딸이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라는 말에 윤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안 돼. 나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대노했고 사위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래도 손주가 먼저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 먼저 살아도 돼.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노년에 욕을 먹는 일은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참고 양보하고 결국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욕먹을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 건강을 지키는 일, 돈을 지키는 일, 존엄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불만이 따릅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하냐는 식의 말들이 날아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다시는 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좋은 사람일 땐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욕먹을 용기가 없어 결국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통장을 열고 친구가 부탁하면 싫단 말 못하지 하며 희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엔 병든 몸과 빈 지갑만 남습니다. 욕먹는 것이 두려운가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못 지키고 후회하는 노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 내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릅니다. 그 반발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끝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욕을 감수하는 용기, 외면을 감내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얼굴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선 결국 나를 버리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자신의 편이 됩니다. 그 욕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늦지 않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함과 독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정모 어르신은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어 외출을 줄였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까지 수많은 재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힘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지나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전부터 자꾸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고 어르신 역시 그때 다리 운동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리 힘 하나 부족해서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요즘 걷는 게 무섭고 자꾸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다리 상태로 5년, 1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 있으신가요? 다리 힘은 절대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방치라는 이름의 습관이 서서히 다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단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힘 빠지면 인생도 주저앉습니다. 다리 힘 살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데 가장 큰 암살자는 바로 체중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2배, 때로는 3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체중이 단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3kg까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체중이 5kg 늘면 무릎은 15kg의 짐을 더 얹고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무릎에 벽돌 한 장씩을 매달고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 중 상당수가 이 과도한 체중으로 인한 압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은 줄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도 어렵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무릎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나가고 관절 사이 연골은 마모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걷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우선 조건인 이유입니다.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이상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쪘다고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파괴자라는 이름표를 단 재앙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체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걷는 느낌은 되찾기 어렵고 수술 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살을 빼면 다리 근육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어 운동도 수월해집니다. 결국 체중 관리 하나만으로도 다리 힘이 되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이 83kg까지 늘어나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은 고사하고 마당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서 남편에게 나 이제 못 걷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르신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나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일 저녁마다 집 앞 놀이터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내 다리 힘은 내가 살린다는 각오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11kg를 감량하고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다시 확인하자 의사가 아니 이건 수술할 무릎이 아닌데요? 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면 늘 다이어트 자랑을 하셨고 어느 날은 간호사가 어머 다리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예쁜 다리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 하나로 인생을 되찾았고 지금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전도사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무릎 지키는 첫걸음은 살 빼는 것이라며 당당히 외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차고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 근력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삶 전체가 멈춰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다리 근력을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평지에서만 걷는 것으로는 무릎 주변의 깊은 근육까지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근육 전반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근육이 늘어나며 힘을 견디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언덕 하나만 잘 활용해도 헬스장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골절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한 번이 병상생활 10년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리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리에 자극을 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영숙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 무릎이 아파서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물이 차서 운동은 무리라며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만 있으니 체중은 늘고 마음도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작은 언덕 오르기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리 힘을 기르기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집 근처 공원에 있는 완만한 언덕길을 하루에 딱 3번씩만 오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에는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쇼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언덕길을 오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녀가 할머니 다리엔 엔진 달린 거 아니에요? 하며 깔깔 웃는데 이영숙 어르신도 같이 웃으며 가끔은 로켓 같기도 해라며 허리를 쭉 펴고 자랑스레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덕길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인생 언덕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좌식 생활을 줄이고 자주 서 있으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좌식 생활이 일상이 되면 다리는 무섭게 약해집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나서도 다시 앉아 쉬게 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다리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은 위축되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며 무릎과 발목 관절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어설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넘어질까 불안해지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좌식 생활은 마치 다리 힘을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움직임이 없으면 금세 기능을 잃고 이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의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진다기보다는 쓰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으면 다리는 스스로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앉는 습관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두 다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주 서 있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은 살아납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씩이라도 자주 일어나 집안을 걷고 TV를 보면서도 서서 다리를 흔들고 설거지나 청소할 때 한쪽 발로 잠깐씩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중립 상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자극을 받고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그것이 근력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부종과 저림 증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감각이 무뎌지면 넘어진 후에도 통증을 인식하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리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입니다. 그 뿌리에 지나치게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좌식 생활로 보내며 무릎이 자주 붓고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을 2년 넘게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약만 타다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를 듣고 앉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작심을 하고 집안에서 서 있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볼 때도 바닥에 앉지 않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30분 동안은 문고리 잡고 스쿼트 흉내를 내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마 TV 보면서 왜 서 있어요? 하며 놀랐지만 어르신은 꿋꿋이 서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놀랍게도 마트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혼자 집까지 거뜬히 올라갔고 이를 본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 무슨 영양제 드세요? 하고 물어보자 김정숙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의자 안 먹고 서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유쾌한 한마디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두 웃었고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자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3번 알람을 맞춰두고 서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며 앉는 건 쉴 때만 하는 거지 살려고는 일어서야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다리를 살리고 일상을 되찾은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어르신입니다. 네 번째는 방바닥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조용한 시그널 중 하나는 스트레칭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려는데 무릎 뒤가 당기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며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다면 이미 다리 근육은 굳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하루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기능은 퇴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쭉 뻗은 다리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종아리부터 허벅지, 햄스트링 그리고 골반까지 한 번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며 관절 주변에 피로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고 평소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당김이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뒤쪽 인대가 짧아져 생기는 비정상적인 압력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이 인대와 근육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무릎 관절은 마치 바퀴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삐걱이기 시작한 관절은 통증을 동반하며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리에 힘을 싣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됩니다. 방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앉기만 하게 되고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며 다리는 본격적으로 퇴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 아래 근육은 활동량이 줄면 혈류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 질환이 다리 힘을 완전히 앗아가고 침대에서 누워 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고 매일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발끝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열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확연하게 체감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리의 회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문인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오랫동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등산을 간다고 해도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라며 늘 거절하셨고 자식들은 점점 걱정을 하며 병원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접하고 이거라면 나도 하겠네 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을 걷고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걸 시작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허리도 안 숙여지고 발끝은커녕 무릎도 못 펴서 한숨이 나왔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어르신을 보며 할머니, 다리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자 문인자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스트레칭했더니 다리 길어진 기라라고 말해 가족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 뒷산도 오르내리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활동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문인자 어르신은 다리 쭉 펴기 하나로 인생이 다시 폈어요 라고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칭 전도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를 살리고 그 다리가 삶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근력을 시험하는 잔혹한 고개이자 다리 건강을 지켜내는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 몇 걸음은 괜찮지만 금세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자 엘리베이터만 찾는 순간부터 다리 근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는 습관은 곧 도우의 다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근육층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앞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관절을 압박하던 통증이 줄고 일상 속 걷기나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게다가 계단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심폐 기능도 강화되어 몸 전체의 활력까지 되살아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매일 반복되는 편한 생활 속에서 다리는 급속도로 무력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모컨만 누르며 생활하는 사이 다리의 존재는 점점 더 잊혀집니다. 그러나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그 잊혔던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한층 오르는 것도 고역이지만 몸이 적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단해진 다리는 넘어질 걱정을 줄여주고 자신있게 걷게 만들어주며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고난도 훈련소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건강한 다리로 인생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최봉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는 단 한 층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무릎이 오히려 덜 아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단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1층만 오르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2층, 또 그 다음 주에는 3층까지 도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 모임 장소가 5층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숨이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너 뭐 먹고 다녀? 하자 최봉자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계단 씹어먹고 다녀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아파트 7층까지 오르기를 아침 운동으로 삼고 계시며 매일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은 어르신의 다리를 다시 살려낸 최고의 의사였고 이제는 그 계단이 삶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송 여사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참을성 많은 아내,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먼저 인사하고 부탁은 거절하지 않고 누가 뭔가를 요구하면 자기 일이 있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송 여사님처럼 사람 좋은 분 드물어요. 하지만 정작 송 여사는 밤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베개를 적십니다. 머리는 쿡쿡 쑤시고 가슴은 답답하게 눌립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에서 오는 심리적 통증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우리 손주 좀 봐주세요. 이미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송 여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탈진과 과로. 하지만 송 여사는 말합니다.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나는 늘 그래왔어요. 반면 정 여사는 다릅니다. 싫은 건 싫다 말하고 피곤하면 거절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남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거짓 없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내 감정도 소중한데 왜 남 감정만 챙기며 살아야 해요? 송 여사의 희생은 가족들에게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장만을 맡기고 손주 돌봄은 기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엄마 힘드시죠?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면서 난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중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송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선택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결국 병상 위에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요즘도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거절만 하다 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 여사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요. 가짜 웃음으로 관계 유지할 바엔 솔직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죠. 그녀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이상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아왔고 맞춰왔고 웃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감정부터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의를 지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웃으며 참여하고 남의 기분 맞추느라 자기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은 진짜 노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감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닌 삶이 됩니다.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은 나한테 무리예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노년의 가장 소중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여사는 새벽부터 눈을 뜨고 한숨을 쉽니다. 베란다 창문 틈에 먼지가 낀 것 같아 다시 걸레질을 하고 며느리가 남기고 간 쌀포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조금만 커도 짜증이 나고 아파트 옆집 개 짖는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늙어가니까 모든 게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게 다 불편해요. 이 여사는 그렇게 하루를 걱정과 분노로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다고 기분이 상하고 누가 말끝을 흐렸다고 뒷말을 만들어냅니다. 김 여사가 말끝마다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여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예 모임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하러 같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 여사는 아무 의도도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할까? 사는 게 피곤하지도 않나? 박 여사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집 천장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며 웃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을 잊고 지나가도 애들도 바쁘지 뭐 하며 넘깁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박 여사는 항상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만 보면 마음이 풀리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한 번은 모임 도중에 찬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고 박 여사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시원하네요. 여름에 물벼락도 맞아보고 좋지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다시 유쾌하게 바뀌었고 직원도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이 여사는 속으로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작은 오해에 발끈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부글부글 끓는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내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 정 여사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도 의사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는 연습. 손주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안 먹을 때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하고 웃어넘기는 연습. 그런 시간이 쌓이며 마음속 짐이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병이 안 와요. 병이 와도 덜 아파요.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표정을 지었든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오래 웃으며 건강하게 삽니다. 늙어서 하루하루를 싸우듯 살 것인가, 웃으며 여유롭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마음 졸이면 하루가 고통이고 한숨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때라는 말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인생이 진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조 여사는 손수 만든 목도리를 늘 자랑스럽게 두르고 다닙니다. 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독특해서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색은 좀 과하지 않나? 너무 튀어 보여. 순간 조 여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목도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두른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여사입니다. 옷을 살 때도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스타일은 너무 어려 보여? 이 색은 좀 튀지 않을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친구가 뭐라고 할까 싶어 고기 대신 두부를 담고 커피도 3,000원이 넘으면 허세로 보일까봐 그냥 물만 마십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은 마치 매일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윤 여사가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데이트라도 있어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얼른 가디건으로 블라우스를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회색 옷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쁘게 입으면 오히려 주목받을까봐 겁나요. 다들 수군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조 여사가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손녀가 사준 거예요. 내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는 그날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나이에 안 맞아라며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신발을 꺼내 신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노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윤 여사님 얼굴이 환해 보여요.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늙었다고 조용히 있으라 하고 나이값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에라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조 여사는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 쓰는데도 감정이 담겨요. 내 글씨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에서 뭐해요? 조 여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나이니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돈 벌고 애 키우느라 몰랐던 내 취향을 이제야 찾은 거지요. 주변의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늙어서 치마를 입으면 왜 이 나이에 꿈이냐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나간다고 말립니다. 연애라도 시작하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기준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용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그 길이 혼자일 수도 있고 튀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조 여사의 빨간 구두처럼, 윤 여사의 노란 운동화처럼 이제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걱정은 백해무익이니 걱정 그만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 여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손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끝도 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배가 쿡쿡 쑤시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엔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 의사는 말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강 여사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걱정으로 잠을 잃고 걱정으로 병을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도 화제는 늘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집 손주는 자꾸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해요.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만 밤새 고민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은 놀랐고 며칠 뒤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지 어머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강 여사의 걱정은 근거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 하나가 그녀를 밤새 울게 만들고 몸까지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정반대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가 그녀의 좌우명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다음에 잘 보겠지 하고 남편이 짜증을 내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라며 투덜거릴 때도 박 여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분에 웃었어.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건강, 미래, 돈,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병원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결국 백해무익입니다. 마음만 지치게 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재발할까봐, 통증이 올까봐, 항암 부작용이 올까봐.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한 환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웃고 병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심지어 병원 옥상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얻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무언가가 탁 하고 마음에서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걱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문했고 없으면 그냥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노년은 이미 짊어진 짐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상 속 걱정까지 얹으면 인생은 주저앉고 맙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시간의 낭비이고 감정의 소모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는지, 오늘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편한 노년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끝마다 감사가 묻어납니다. 걱정은 마음의 독입니다. 마음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에 집중하는 것만이 해독제입니다. 5번째는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모임만 나가면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손목엔 반짝이는 금시계가 빛납니다. 점심은 항상 본인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요.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모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해외 주식으로 꽤나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 회장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박 회장이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연락이 뜸하고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넓은 집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거실에는 최신형 TV가 있고 주방엔 비싼 와인이 가득하지만 함께 나눌 이가 없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반면 이 여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연금도 기초연금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사람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생일이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파티를 열자고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밥 지어들고 달려갑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더 부자 아닌가요? 한 번은 이 여사가 병원에서 허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노화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고 몇 주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간식을 사오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누워도 올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늙어서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며 입을 옷과 먹을 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외로움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급 소파에서 혼자 앉아 TV를 보는 것보다 낡은 의자에 앉아 친구와 웃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냉장고에 스테이크가 가득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외로운 냉장고입니다. 이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매달 마지막 주가 제일 좋아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다 같이 모여 밥 먹거든요. 누가 뭘 사오든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나눌 수 있는 말,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 회장은 요즘 가끔 묻습니다. 같이 국밥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고급 식당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돈은 예금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늙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눔에서 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피어나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 여유가 여러분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 알아? 형은 안 그랬는데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나중에 너도 늙어봐야 알지. 그때 후회하지 마라.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이 됩니다. 사랑을 전하려 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되는 부모의 말은 때론 침묵보다 더 잔인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언어 폭탄입니다. 자식에게 죽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첫 번째는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며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폭탄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원망을 남기고 다시는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모는 삶의 선배이자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도 당해봐야 안다는 말은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식을 밀어 넣는 말입니다. 부모가 겪은 고생을 자식에게도 겪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경험의 나눔이 아니라 고통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은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위한 경고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배출입니다. 섭섭함, 분노, 외로움이 뒤섞여 부모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속뜻을 모릅니다. 오직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복수하려는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고 부모를 더 이상 인생의 조언자가 아닌 상처의 원천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느껴질 때 혹은 부모가 늙어갈수록 외롭고 억울한 감정을 안고 있을 때 자주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처럼 박히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결국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을 갉아먹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저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말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주해야지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유산을 이어받게 만듭니다. 이 고리는 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의 부모가 해야 합니다. 자식이 미운 날에도 속상한 날에도 참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돌처럼 무겁습니다. 던진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가슴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 말이 따뜻해야 사랑이 남고 날카로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이모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무뚝뚝했고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씩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겨우 집에 찾아왔을 때 이 할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알지. 내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 정신 차릴 거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날 집을 나갔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의 생일에도 설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며느리를 통해 들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나를 저주했어. 내가 고통받길 바란 사람이랑은 못 보고 살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날 이후 내 입 하나 잘못 놀려서 내 아들을 잃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주에게라도 소식을 듣기 위해 과일을 싸서 보내고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라며 눈물을 훔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려는 순간 그 사랑은 순식간에 빚으로 바뀝니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바쳤다는 고백은 자식에게 무게를 넘기는 고백입니다. 넌 내가 희생한 결과다.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너다. 내가 원했던 삶을 못 산 건 너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감추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식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고 사랑받았다는 기억도 감사한 마음도 모두 상처로 덮여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사랑이고 선택한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를 나중에 다시 청구받는다면 자식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갚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지 않고 의무가 되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식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나도 내 아이를 낳으면 저런 말을 하게 될까? 부모가 되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결혼을 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꺼리며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아닌 부모의 한탄만 기억에 남게 되면 자식은 결코 따뜻한 가족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특히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외로울 때 쉽게 튀어나옵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외로움이 커졌을 때,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다 너 키우느라 그런 거야 라는 한마디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는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원망의 화살이 되어 자식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사랑을 주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했어도 내 덕분에 잘 살았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평생 부모를 가슴에 품고 살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서가 없습니다. 내 삶이 부족했더라도 자식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김모 할머니는 평생 맞벌이하며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대학도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아들이 찾아왔을 때 김 할머니는 쌓인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어. 친구도 없이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넌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김 할머니는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진심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전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인에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더 행복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서운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독하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다시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말 이후 아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평생 해온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줄은 몰랐어. 부모의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평생 무겁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유산은 한 푼도 안 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증오를 키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파괴력 있는 말이며 듣는 자식의 마음을 단칼에 잘라내는 치명적인 폭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며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정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열음을 남깁니다. 유산은 부모가 일평생 모은 결실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식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적 박탈감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사랑받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결국 나는 부모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닌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는 평생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화가 났을 때, 자식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실수로라도 툭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아온 모든 정을 부숩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의 눈밖에 났다는 자각보다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근본적인 상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삶 전체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남은 시간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벽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과 의도입니다. 내 유산은 나중에 주겠다, 필요한 때에 쓰게 하겠다는 말과 한 푼도 안 줄 거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신중한 계획이고 후자는 감정적인 절단입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부모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안 주겠다, 자격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돈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부모의 말에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자식도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받았다는 확신이지 협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유산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존엄과 사랑 속에서 해야지 감정과 분노 속에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직설적이고 다소 거친 편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지만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다정한 말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부동산 문제로 의견을 내자 박 할아버지가 화가 나 너한텐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기대하지도 말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 뒤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소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을 통해 둘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못 하겠어요. 돈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진짜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순간 화나서 한 말인데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닫기에 충분했고 지금까지도 관계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박 할아버지는 지인 모임에서 농담처럼 말합니다. 유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자식 잃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는 요즘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과 용돈을 조금씩 챙겨주며 마음의 거리부터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나중에 뭐 해준들 그 말 한 번이 평생 남더라며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유산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감정이 아닌 믿음입니다. 절대 내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돈보다 무서운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형제끼리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 갈등을 남깁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파괴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한다. 네 형 좀 본받아라. 동생은 말 한마디에 척척하더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입니다.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적대감을 만듭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경쟁심이 증오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가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부족하다. 넌 실망이다. 넌 열등하다. 형제 중 누군가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 자식도 괴롭고 비교당한 자식은 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커지면서 관계를 왜곡시키고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비교가 단 한 번의 말로도 평생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들은 넌 형만 못해, 내 동생만큼만 해라는 말이 40대, 50대가 되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설날에, 부모의 제삿날에, 상속 문제 앞에서 그 말들이 불쑥 떠올라 형제를 향한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비교는 가족을 경쟁자로 만들고 그 경쟁은 미움을 낳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더 실망하거나 더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순간 감정은 상처로 변합니다. 자식들은